네. 자, 이제 플랫폼 생태계. 요즘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가니까. ICT, 플랫폼 생태계 경쟁으로 간 거죠. 우리가 ICT 생태계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뭐냐, 연결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협력이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거는 이 플랫폼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모바일 플랫폼 1로 다 몰려갔죠. 그 안에 이제 구글 생태계와 애플 생태계가 경쟁하는데, 이거는 구글과 애플이란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죠. 생태계 간의 경쟁. 바로 얘들이 만든 플랫폼 위에 수많은 서드파티가 올라가고, 얘들이 만든 플랫폼 위에 수많은 서드파티가 올라가서 이들 간의 경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켜졌나? 안 켜집니다. 네. 과거에는 특허란 것은 나의 독점물이었어. 근데 요즘 이상한 일이 막 생깁니다.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아이언맨의 일론 머스크. 그 전기차에 대한 테슬라 특허를 다 공개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아니, 특허를 열심히 내놓고 왜 공개하느냐.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경쟁이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 회사의 경쟁이 아니고 전기차 생태계와 연료전지차 생태계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차의 승패는 연료전지차의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수소 충전 스테이션이 다 갖춰지기 전에 먼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이 쫙 인프라가 깔리면은 모든 생태계는 전기차로 깔릴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생태계를 위해서 테슬라는 자기 특허를 다 오픈해버렸죠. 그러니까 연료전지차를 이끌어가던 도요타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래 뭐 그냥 막 가는 세상 나도 열자. 그래서 이젠 자동차 업계의 특허가 다 개방되어 버렸어요. 연료전지하고 전기차 특허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와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얘하고 경쟁이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구글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하고 이 오픈 플랫폼 전략 가만히 보세요. 이거하고 우리가 애플의 오픈 플랫폼 전략이 다릅니다. 둘이 서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오픈되어 있는 게 여기 같아요. 안드로이드 제품, 하드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 다 오픈되어 있죠. 애플은 어디로 오픈하느냐? 제품은 자기가 혼자 만들어요. 그죠? 혼자 만들고, 하드웨어 자기가 혼자 만듭니다. 그리고 오픈된 것, 컴포넌트, 이것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 전략이죠? 답이 없죠? 네, 각각 좋은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은 뭘 하는 회사예요? 애플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자기 자체 경쟁력 가지고 자기 사업을. 자기 사업. 근데 그 자체 경쟁 핵심이 뭐예요? 국자적인 생태계를. 생태계는 그렇죠. 주변에 힘을 끌어들였는데, 근데 주변에 힘을 끌어들이려면 다 오픈하는 게 좋은. 애플은 디자인이 최대의 경쟁력이죠. 디자인. 근데 디자인은 제품과 결합해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도 자기 수익의 70%를 아이폰 판매에서 하드웨어를 팔아야 되는 회사. 애플. 왜냐하면 자기 하드웨어에 뭐를 붙이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이 입히죠. 근데 구글은 뭐 하는 회사예요? 구글의 가만히 보세요. 구글은 뭐 어디서 돈 벌어요? 검색. 그러니까 검색 광고죠. 검색이 광고니까. 그죠? 예. 구글은 검색 광고에서 돈 벌어요. 따라서 구글은 많은 사람이 쓰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은 제품도 많이 만들어라. 많은 사람이 써서 우리 검색을 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광고 수익을 얻겠다.
이게 구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략에 맞춘 플랫폼 전략. 얘들은 따라서 이것까지 다 열었고 애플은 이거는 안 열었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버티컬 룰을 가지고 있고 수직 통합되어 있고 이건 호라이즌털 되어 있죠. 그래서 구글과 애플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구글은 기기의 상호 연계와 제어에 주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은 모든 걸 연결해가지고 검색을 끌고 온다. 이게 구글의 전략. 애플의 전략은 디자인과 경험. 이게 애플의 전략. 그러니까 이것도 디자인입니다. 경험 디자인이고 비주얼 디자인. 그러니까 애플의 최대의 강점은 디자인입니다. 애플 아이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Designed by California 이렇게 되어 있다고. 꼭 애플은 디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기 상호 연동하는 회사와 디자인하는 회사의 차이가 바로 애플과 구글 생태계. 우리 플랫폼 사례들을 보면은 요 IoT 플랫폼, 스마트홈에도 플랫폼들이 있어요. 왜?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기기들이 상호 연동이 돼요. 상호 연동이 되는데 상호 연동의 플랫폼이 없으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애플, 구글, 퀄컴, 인텔이 4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치열한 IoT 주도권 경쟁. 지금 넥스트, 휴대폰 다음에 넥스트 빅식이 뭐냐? IoT라고 보죠. IoT가 어디서 우선 꼽힐 것이냐? 스마트홈에서 꼽힐 거라고 보고 있죠. 그 스마트홈 싸움에 플랫폼 경쟁이 우리가 지금 보는 안드로이드, iOS 경쟁 같은 게 이제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올신 얼라이언스, 스레드 그룹, 홈키트, OIC 경쟁. 누가 이길 거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요즘 봐서는 이거 다 아니고 네스트가 이길 것 같아요. 구글의 네스트. 그러니까 구글의 스레드 그룹, 이게 네스트죠.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헬스 플랫폼도 이제 제가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미래 비즈니스는 뭐냐면 플랫폼을 가운데 두고 하드웨어와 데이터가 결합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까지 안 나갈 겁니다. 비즈니스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플랫폼을 가운데 두고 하드웨어와 데이터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이라는 것도 보면 대부분 애플이 이번에 애플 워치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웨어러블 애플 워치를 발표하면서 걔들이 제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 데가 뭐냐? 워치 만드는 데 들인 게 아니에요. 그 애플 워치에 해당되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생태계를 구축해서 나이키하고 제휴를 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큰 그 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관리하는 에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개인 건강 관리를 다 개인별로, 의료 분야는 에픽이, 헬스 분야는 나이키가 하는 이 구조를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비즈니스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게, 이게 결판이 이 글래스가 뭐고, 그 다음에 OLED가 뭐, 밝기가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제품이 아닙니다. 서비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세탁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탁을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실을 원하는 건 차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쉽게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IoT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IoT에서 스마트 시티 환경이 다 이 IoT 플랫폼 위에서 올라가죠. 이 개방형 IoT 플랫폼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죠.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아스, 파스, 사스라는 것이 아까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게, 서버를 대체하는 게 이아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내 사무실에 안 두고 원격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고, 클라우드에서 다시 볼 겁니다. 이거는 미들웨어를 내 사무실에 안 두고 원격에 두는 거죠. 파스 서비스.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을 내 사무실에 안 두고 저기 클라우드에 갖다 놓고 쓰죠. 그래서 그 이아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건 파스의 대표적인 예, 구글, 네이버 여기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죠. 사스의 대표적인 예. 그다음에 OS 플랫폼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끌어당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구조를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 플랫폼의 프레임워크가 나와요.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플랫폼은 인수분해 했어요. 인수분해 해서 공통 요소를 모으고 개별은 차별화에 집중하고 플랫폼은 가치 창출과 이익 분배를 선순환하는 게 이게 바로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플랫폼이란 게 일정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통행료 받는 모델 같다 보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 보니까 말이야 배달의 민족이 옛날에 치킨집을 등쳐먹는 것 같아. 옛날에 치킨집은 배달의 민족 돈 안 주고 배달했는데 이제는 다 거기다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쟤들은 그냥 중간에서 등쳐먹는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런 구조가 뭐냐면은 플랫폼의 가치 창출과 이익 분배의 그림을 잘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자, 플랫폼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X가 두 개가 절약이 됐어. 두 개 절약된 X를 누가 나누는 거냐? 플랫폼 사업자와 참여자가 나눠 가집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X를 절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의 가치 창출이 우선 뭔가를 우리가 정의를 해요. 이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줄이거나 얼마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직방을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가치,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어떻게 나누는가. 이게 바로 플랫폼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플랫폼의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플랫폼은 공급자, 수요자. 이게 시장 플랫폼입니다. 시장. 왜냐하면 플랫폼이 가장 많은 게 이 시장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항 플랫폼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공항 플랫폼을 설계하면은 이 안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항 플랫폼이 원래 있던 요소들이 있어요. 공항, 비행기, 직원, 탑승권, 여권, 면세점, 요게 컴포넌트입니다. 저는 공항의 요소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하면은 최적의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이게 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프레임워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와 룰이다. 자, 컴포넌트와 룰은 플랫폼이 되기 전에도 컴포넌트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와 룰을 만들어서 공항 플랫폼 안에 컴포넌트와 룰을 통해서 여행사, 항공사, 상점이 이용객하고 공항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구조. 이걸 조금 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려울 관계도 없습니다만은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가 있습니다. 시장 플랫폼의 경우. 서플라이 사이드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거를 이노베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뭔가 공급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소비자는 뭐예요? 그걸 반복해서 쓰니까 저거는 이피션시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프로덕티비티를 좌우하는 게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 이건 뭐 시장, 이게 뭐 온라인 플랫폼 말고도 모든 시장은 서플라이 사이드는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디맨드 사이드는 프로덕티비티. 그 사이에 플랫폼은 뭐냐? 로버스트니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강건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안에 뭐냐면 컴포넌트가 있고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와 룰을 통해 가지고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 플랫폼을 외부의 서드 파티하고 연결하는 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뭐냐? 표준 API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서드 파티가 저 플랫폼의 컴포넌트와 룰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서드 파티가 오케이, 내가
척하면 쟤들이 나중에 나한테 바가지 안 씌우겠지. 플랫폼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다음도 없애고 네이트도 없애고 혼자 남아가지고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 검색에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식 돈을 물릴 거야.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신뢰 문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플랫폼에 룰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룰 관리입니다. 자,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저런 가면 쫓겨납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 저거는 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는 일단 연령을 딱 봐가지고 좀 올드하다. 그러니까 물 관리해야 되고, 그 좋은 나이트클럽은 첫째 물 관리를 잘해요. 두 번째 뭘 잘하느냐? 여자들은 공짜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공짜, 남자들은 대신에 2배를 먹어요. 이걸 우리가 교차 보조라고 얘기해요. 남자한테 받아가지고 여자한테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 플랫폼 사업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받아서 저기다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교차 보조. 그래서 물 관리와 교차 보조를 잘하는 게 이게 플랫폼 보조의 굉장히 중요한 룰이죠. 자, 물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타리. 아타리는 일부 독립업체 만들면서 무화 게임 들으면서 소비자 외면해가지고 물 관리 실패. 이 물 관리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물 관리를 잘하는 게 닌텐도 아이폰, 암호화 장치, 보안 강화 이래가지고 아타리 같은 실패를 없애죠. 아이폰은 컨텐츠 심사를 열심히 퀄리티 체크합니다. 구글은 어떻게 하나요? 구글은 올리고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죠. 아이폰은, 애플은 사전에 걸러내죠. 물관리 강도도 서로 다르고. 구글은 굉장히 거기는 물관리가 적당히 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물관리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분배율도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은 통신사들하고 우리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하고 게임을 올리면 나눠먹는 구조가 이렇게 되죠. 이게 누구죠? 다 아시네. 이게 통신사가 70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뭐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앞으로 나란히 줄 서가지고 통신사한테 하명만, 낙점만 바라는 거죠. 통신사한테. 그런데 요 동네가 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30을 가져간대요. 바보 아니야? 아니 70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왜 30을 가져가지? 이게 좋은 룰과 나쁜 룰의 차이입니다. 30을 가져가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70을 가져가는 서드 파티들이 이거 할만하네. 그러니까 서드 파티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을 플랫폼 운영자가 가져갈 때는 전체 시장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을 가져가니까 전체 시장이 1000억이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이익 아니냐 이런 거지. 이런 게 플랫폼을 어떻게 룰을 잘 만들어서 키우느냐. 그러니까 물 관리를 잘하고 잘 키우자. 이게 이제 플랫폼의 핵심이지. 자, 대체로 보면 모든 시스템들이 열면 전체가 커져요. 개방은 전체가 커져요. 너도 네가 가진 거하고 내가 가진 거하고 다 서로 열어서 네가 가진 소프트웨어, 내가 가진 소프트웨어 다 합쳐가지고 우리 더 좋은 거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오픈소스잖아. 이 오픈소스를 하니까 전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확 커져요. 대신에 닫으면 어떻게 되냐? 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남들은 열게 하고 나는 닫고, 내 거는 안 내놓고 남의 건 내놓으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생태계가 발전하는 나라는 모두가 열어요. 모두가 여는데 동참하지 않는 회사는 밀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파키스탄의 사업자가 실리콘밸리에 오면은 열고 사업, 개방에 동참. 근데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다시 닫아. 왜? 다 닫고 있으니까. 나만 열면 나만 손해잖아. 결국은 이걸 전체를 열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과 분배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플랫폼에서 가치를 만들어서 여기 반복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유 가치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사용자 이 사람들은 나눠야죠. 순서는 이겁니다. 사용자 최우선. 사용자한테 먼저 가고 그 다음 개발자한테 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가 가라. 여기서 플랫폼의 독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치의 룰이. 이게 플랫폼이 여기도 완전히 독점해가지고 이제부터 여기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내 통행료 받을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이러면 세상이 암흑의 세상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구글이 자기는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고 자기 회사의 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글의 사원. 악마. 네, 악마가 되지 말고. 네. 악마가 되지 말고. 악마가 될 수는 없다. 예, do not be evil.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 플랫폼 사업자가 되고 악마가 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지 말자. 자, 이래서 이제 이 플랫폼의 가버넌스를 보면은 열린 플랫폼이 있고 닫힌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합된 플랫폼이 있고 지멋대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닫고 산재되어 있으면 이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있어요. 네. 서로 열지도 않고 그냥 내 거 잘 안 보여주고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정리도 안 돼 있어요. 우리 대기업들은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닫고 정합돼 있어요.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한민국 대기업.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생태계들이죠. 열고 정합돼 있고. 요거는 뭐냐면 열긴 했는데 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타리 같은 거 이렇게 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할 바는 요쪽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은 여기 있습니다. 닫힌 플랫폼, 수직 계열화 딱 되어 있죠. 그래서 S전자 납품하는 회사가 L전자 납품하려고 그러면은 눈치 보고 물어보고 해야죠. 물어보고 눈치 보고 대충 안 하죠. 예. 무지하게 특허도 있고 나는 안 잘릴 것 같다 자신 있는 회사만 납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못해요. 잘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버넌스 문제에 구글하고 모토로라하고 이 개방적을 추구하던 얘들이 보면 뭐 수직 계열화가 들어가는 거죠. 얘들이 다 보험 드는 겁니다. 자, 아마존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리눅스는 완전 개방으로 갔는데 결국 리눅스는 레드햇이 등장해서 그거를 완전 개방해서 저 위로 끌어올립니다. 완전 개방이다 물 관리가 안 돼요. 완전 통제가 되면 뭐냐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 역량은 각 기업이 하고 공통 역량 플랫폼에 모아놓으니까 옛날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기업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가치 사슬,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밸류 체인, 닫힌 밸류 체인은 무너졌어요. 닫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떤 구조가 됐냐면은 혁신 플랫폼과 연결 플랫폼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같은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화, 단순계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치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복잡계로 가고 이제는 수직 계열화가 아니고 M&A를 통해서 가치 상승을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벌어졌어요. 요즘은 전 세계 산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대규모 M&A,
그리고 상호 협력. 그리고 M&A도 서로 웃으면서 하죠. 뺏기는 게 아닙니다. 네, 머지 앤 어콰이어가 서로가 그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 밸류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내부에서 모든 걸 다 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업의 내부의 조직 통제 이런 게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플랫폼. 자, 플랫폼 붕괴 시나리오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플랫폼을 발굴했는데 우리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동들, 그 핀텍에서 얘기하는 우리 스퀘어라는 거, 그 휴대폰, 아이폰 저희 오디오 잭에 꽂아가지고 결제하는 그 동글이 그 미국의 스퀘어보다 우리 한국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못 만들었어. 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못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아타리, 미어가 게임이 나와가지고 물 관리가 안 되니까 죽었죠. 그 다음에 프리첼, 아까 제가 프리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자, 프리첼. 이거 1000만 회원이었어요. 1000만 회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 왜 수익 못 얻었다 그러니까 얘들이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망가졌지. 이 망가지면서 대신에 부상한 게 프리첼 대신에 그게 싸이월드죠. 싸이월드가 그 프리첼이 망가지면서 대안으로 프리첼 사용자들이 대거 싸이월드로 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랫폼 전략. 그래서 플랫폼 전략은 이제 그러면은 플랫폼이 뭔지 대략 파악했으면은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세 가지 전략을 보겠습니다. 활용 전략,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플랫폼 자체를 혁신할 거냐. 플랫폼으로 우리 기업을 혁신할 거냐. 우리 회사가 이제는 매출도 한 100억 하고,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 회사를 플랫폼 구조로 바꾸고 싶다. 플랫폼 혁신 전략. 내가 창업을 하는데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게 플랫폼 활용이고. 그 다음에 내가 플랫폼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플랫폼 창업 전략. 셋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플랫폼의 10개명. 요거는 우리 김기찬 교수가 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커피 마실 동안에 읽어보세요. 나름 한번 정리해서 보실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실 것을 생각하고 핵심 고려사항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플랫폼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인수분해를 통해서 X를 10번을 적게 쓰게 했다. 아니면 이거를 모아놔가지고 새로운 제2의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카카오를 만들었더니 카카오에서 그 다음 거기서 게임 올라가면서 게임 업체들이 살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면서 한국의 페이먼트 업계가 살고, 그 다음에 택시가 올라가면서 택시가 뭐 이런 효과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 가치 창출.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를 사용자,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가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플랫폼 사업은 닫힌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빤히 다 보입니다. 빤히 다 보여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아주 흑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압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의 미래 가치는 뭐로 만들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수익은 얼만큼 나올 거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제가 이 5가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이래요. 활용 전략은 첫 번째 좋은 플랫폼 선택해라. 그 다음에 플랫폼의 컴포넌트와 룰을 잘 이해해라.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를 쓸 거냐, iOS를 쓸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컴포넌트 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체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체 고객.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비오의 앵그리버드. 그래서 앱스토어 위에서 앵그리버드가 서비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앵그리버드가 자체 고객을 수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앵그리버드는 그 수억의 고객의 로열티를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넓히기가 쉬워집니다. 앵그리버드 자체가 뭐가 되느냐? 버티컬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애플의 앱스토어 플랫폼 위에 앵그리버드의 버티컬 플랫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활용 전략의 4단계. 조건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고 룰을 이해하고 자체 고객을 확보하고 버티컬 플랫폼 하라. 그래서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려면은 컴포넌트에서 내 사업에 공유하는 자원이 있는가? 그 컴포넌트들이 내가 공항이 필요한데 공항 없는 데 가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 다음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기회에 대해서 나한테 분배한 룰이 어떤가? 실내에는 공정거래를 하는가? 서드파티의 창의성을 존중하는가? 가서 설명하면은 아이디어만 빼가고 자기가 하고 우리 네이버에 가서 서비스를 했더니 아 저거 꽤 돈 되는 거구나 직접 만들고 우리가 이런 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속 성장할 거냐,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 열린 시스템이냐, 비즈니스 파트너가 많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는 거죠. 자, 플랫포머의 횡포, 이용료 인상, 수직 통합, 고객 관계 약해 이겁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기 플랫폼 위에서 올라와서 누가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의 규모가 커져. 그러면 야, 저 배 아파요. 왜냐하면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옷가게를 하는데 그 옷가게 무지하게 잘 돼. 그러니까 그 옷가게 쫓아내고 내가 직접 옷가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의 수직 통합입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이게 좋은 플랫폼이 아닌 겁니다. 이게 횡포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횡포의 대표적인 게 아마존하고 토이즈 알러스. 이게 10년 독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 아마존이 다른 데를 하니까 손배서 예측하고 뭐 이렇게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플랫폼 사업자와 서드파티 사이에 이런 서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존의 플랫폼, 트위터 위에 올라가든 페이스북 위에 올라가든 아니면 앱스토어 위에 올라가든 그 안에서 나의 고객을 확보합니다. 우리가 아까 로비오는 앱스토어 안에서 고객을 확보했어요. 진가는 어디서 확보했어요? 페이스북에서 확보를 하죠. 그래서 진가의 자체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다 버티컬 플랫폼이죠. 그래서 버티컬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자체가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롱테일 영역에 자기 플랫폼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화 전략, 플랫폼 싱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핵심 요소를 선별해서 내 플랫폼을 개방합니다. 자, 어떤 거냐? 최초에 모든 기업은 시작할 때 자기의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작할 때 초음파 진단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킬러 콘텐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뱃속에서 아기가 확 하품하는 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3차원 초음파 진단. 그러니까 전 세계 아무도 못 만드니까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했죠. 그래서 이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 글로벌 마켓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 뭐냐면은 이 글로벌 마켓을 누구한테 푸는? 왜냐면 이거는 플랫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3차원 초음파 진단 기술을 뭐 딴 데 풀어가지고 뭐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거는 플랫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전 세계 70개국의 의료유통망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위에 수많은 기업들을 끌어올립니다.
그 2단계 혁신은 시장을 공유하는 거예요. 대개 한국의 제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 1000억 매출 기업들, 이런 정도 기업들이라면은 플랫폼화 전략을 생각을 해요. 펜텍 같은 경우도 플랫폼화 전략을 들어가서 서드파트를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드는 전략, 이런 것도 또 가능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품에서 출발해요. 컨텐츠, 필러 컨텐츠 제품이죠. 시장을 만듭니다. 이 제품이 독특하면 시장이 얻어져요. 이 시장이 다시 뭐냐면 플랫폼 혁신의 자원이 돼요. 제가 보면은 많은 대한민국의 1000억 매출 기업들이 이 길을 가요. 근데 이 길을 잘 못 가요. 혼자 갑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창업은 2단계로 구성돼요. 기회를 발굴하고 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는, 예를 들어서 요트를 보니까 요트를 내가 계속 가지고 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트 타는 거는 1년에 30일도 안 돼요. 그러면은 마치도 우리가 콘도 공유하듯이 요트도 공유할 수 있지 않나요? 요트 공유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트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트에 대한 강력한 도메인 지식이 있어요. 내가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도메인 지식이 없다. 그럼 그 분야의 오닥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뭐에 집착하느냐, 뭐에 민감한가, 그런 것들을 쫙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냐? 업의 본질이 나옵니다. 업의 본질에서 그러면 요트 사업자들을 모으기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컴포넌트와 룰을 설계하는 거예요. 요트 사업자들은 뭘 공유하느냐? 요트를 공유하죠. 그것만 공유하나요? 아니에요. 그 지역에 어디를 가야지 어떤 낚시를 하든지 뭐 하든지 낚시 정보. 그 다음에 술에 대한, 그 안에서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면 술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요. 그러면 뭘 공유하느냐? 그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걸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기량 돌파. 아까 티핑 포인트. 인기량 돌파를 해줘요. 인기량 돌파까지는 이 소비자와 공급자 양쪽이 있는데 양쪽이 동시에 다 안 들어와요. 요트 가진 사람도 와야 되고 요트를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와야 돼요. 누구부터 모을까? 그래서 누구부터 모을 거냐를 판단하고 열심히 모으기 시작. 아마 요트 같은 경우는 가진 사람부터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 중에서 중요한 크리티컬한 쪽을 참여를 할때, 그 다음에 비용 가치 분석합니다. 가치 창출과 분배 룰을 만들어가지고 가격 전략을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국의 그 요트의 70%를 우리가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입되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요트가 없는 사람도 요트를 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분배를 굉장히 잘해줘요. 굉장히 잘해줘요. 현명하게. 이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초기에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아요. 일단 임계점 돌파까지는 투자를 받아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엔 뭐를 하냐면 추가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 요트를 가진 사람들한테 새로운 니즈가 뭐가 있는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죠. 이 가운데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M&A가 많이 만들어져요. 요트를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필요한 서비스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 성장, 진화 단계를 갖다. 자, 기회 발굴을 위해서는 매크로하게 세상에 저 국민소득에 3만 불 넣으면은 사람들이 골프에서 요트로 가더라. 이게 이제 큰 기회예요.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안에 마리나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고, 마리나의 출입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분석을 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가 요트 사용자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요트 사용자들이 우리 말고 딴 데 가서 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미래 분석합니다. 세상, 기술, 경제, 생태계, 정치 이걸 봐서 앞으로 보니까 요트를 굉장히 일반화시키는 게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요트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득 3만 불 국가에서 그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뭔가 번든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인계란 돌파점. 공급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여기서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교차net. 얘들한테는 등록할 때 돈 주는 거예요. 너 여기다 등록하면은 돈 받는 게 아니라 돈을 꼭 준다. 빠르는 게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뜻밖의 재미를 주거나 이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섹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 교차 보조를 해서 아까 여자들은 무료, 남자들은 2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을 주게 말씀드립니다. 공짜 믿기, 최저가 할당, 최저가격 할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계 질량을 돌파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은 오늘 내가 들어간 비용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현재 수익보다 현재 수익의 마이너스라도 미래의 수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플랫폼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게임 기기나 카톡 다이렉트 있죠. 이런 건 제품 중심적 발상입니다. 이건 플랫폼적 발상. 서드 파티에 분배하고 마지막에 내가 수익을 얻는다. 이 가격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내주기 회수했다. 근데 이거 3도는 반대로 해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플랫폼 가치를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가입자가 얼만큼 많은가? 가입자들이 얼마나 끈끈한가? 거기 카카오를 보면은 카카오의 메신저의 가입자와 메신저의 끈끈함. 그 위에 게임, 그 다음에 금융, 운송 이런 여러 플랫폼들이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요거의 합이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가치 창출을 카카오의 게임, 금융 뭐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보니까 먼저 시작하고 매력이 있어야 되고 빨리 키워야 되고 합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플랫폼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작은 10분의 1짜리를 하나 합병하면 나의 가치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병이 됩니다. 한국의 플랫폼 전략은 혁신 플랫폼, 시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창원 네트워크 허브를 만들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하고 국가 전략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플랫폼 전략을 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네.